지영의 목에는 낡고 빛바라엔 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목걸이의 작은 펜던트에는 신비로운 저울 모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저울의 한쪽에는 작은 눈 모양이 함께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저명한 법률가이자 정의로운 판사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영에게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영에게 이 목걸이를 주며 이것은 너의 길을 밝혀줄 것이며 동시에 세상의 모든 진실과 거짓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이 될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을 뿐이었다. 지영은 가끔 목걸이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것은 그저 오래된 금속의 특성이라고 치부했다. 목걸이와 함께 지영의 가방 속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이 항상 들어있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한 글씨와 복잡한 다이어그램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법률 용어, 판례 분석, 그리고 복잡한 사건들을 정리한 내용들이었다. 마치 세계적인 법률가가 작성한 듯한 내용이었지만 지영은 이 수첩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도록 이 수첩을 들여다보며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하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복잡한 법률에 매료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어릴 적 어머니가 그에게 흥미진진한 법정 드라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고, 그녀의 귀에는 그 이야기들이 마법처럼 들렸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지영에게 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숨어 살았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약속해다오. 라는 말을 남겼었다. 지영은 종종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거대하고 웅장한 법정 속에 서 있었다. 그곳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진실과 거짓이 한눈에 보이는 듯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귓께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의, 진실, 그리고 너의 사명.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깊은 사명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 최근 언론은 한 부유한 백만장자 강준, 강존의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강준은 유명 기업인의 아들로 대규모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부모의 재력과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늘 법망을 피해 나갔다. 그는 사회 안팎에서 무법자로 불릴 만큼 악명이 높았다. 지영은 강준의 악행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의 사기 때문에 파산한 기업의 직원 중 한 명은 지영이 봉사하던 노숙인 쉼터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기에 지영은 강준의 행동에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지영은 강준의 첫 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그녀는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작은 가슴 속에는 뜨거운 정의감이 불타고 있었다. 법정 안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다. 강준은 피고인석에 앉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검사와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고 갔지만 강준은 능청스럽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사들은 교묘한 논리로 강준의 무죄를 주장했다. 공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수현, 리수윤 판사가 피고인 강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냉철하고 빈틈없는 인물로 유명했지만 강준의 부모에게서 뇌물을 받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공정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강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계획이 확고했다. 그는 강준이 모든 질문에 능숙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피고인 강준 씨, 당신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수연 판사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강주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합니다. 판사님. 그의 눈은 희미하게 빛났다. 바로 그때 법정 한 구석에 앉아있던 지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작은 몸은 바들바들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이에 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 강주는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 안은 순간적으로 침묵에 잠겼다. 모든 시선이 평범한 옷차림의 노부인에게로 향했다. 검사와 판사, 그리고 모든 방청객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주는 고개를 들어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노부인의 외침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거대한 불의의 그림자를 세상에 드러낼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지영의 평범했던 노교수의 삶은 이렇게 잔혹하고도 비장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되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정지영에게로 향했다. 70세 작은 노부인의 외침은 엄숙한 법정의 공기를 산산조각냈다. 검사와 판사, 그리고 방청객들은 그녀를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강주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들어 지영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저 늙은이가 왜 나를... 그는 지영의 존재를 기억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비난하는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공판은 잠시 중단되었다. 이수연 리수윤 판사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냉철하고 빈틈없는 인물로 유명했지만 강준의 부모에게서 뇌물을 받고 있었다. 그는 지영을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여사님,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기는 법정입니다. 장난치는 곳이 아니에요. 어서 부모님께 돌아가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박진우 박진우 검사는 젊고 유능했지만 자신의 승률에 집착하는 오만함과 재력 없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그는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다. 정지영 여사님, 이 사건은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늙은 노인에 불과합니다. 혹시 피고인 강준 씨의 동정심을 사려는 비열한 수작이라면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와 함께 그녀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지영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언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영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진정한 강함은 네 안에 있다. 네 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은, 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그녀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이 재판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강준 씨의 유죄를 증명할 겁니다. 제 어머니의 자존심을 걸고 당신들의 오만함을 꺾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수연 판사는 지영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불쾌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어디 한번 보시죠. 여사님,
당신에게 딱 24시간을 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강준 씨의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은 무죄로 종결될 것이며 당신은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악의가 번뜩였다. 그는 지영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이 재판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영은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법정을 나섰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판사와 검사의 조롱과 위협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정말로 이대로 무너져야 하는 걸까? 그녀의 눈앞은 캄캄했다. 평범했던 노 교수의 삶은 그들의 조롱과 함께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내일의 재판은 그녀의 삶을 건 마지막 싸움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곧장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낮으로 연구했던 법률 이론과 복잡한 판례 분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수첩 속의 다이어그램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강준의 사기 사건, 자금 흐름,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부모와 법조계의 모든 불법 행위들이 복잡한 숫자들과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특별한 능력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유품인 목걸이와 수첩, 그리고 그녀의 꿈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목에 걸리는 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수첩을 비추자 그녀의 눈에는 수첩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선들과 연결고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법률 사건의 영혼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강준의 사기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며 이수연 판사와 박진우 검사의 숨겨진 비리와 불법적인 거래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이수연 판사가 뇌물을 받고 박진우 검사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녀는 밤늦도록 법정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했다. 그녀는 강준의 모든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구체적인 증거와 법률적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그녀는 이수연 판사가 무시했던 자신의 늙은 나이를 역이용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그녀는 피곤을 느낄 새도 없었다. 이 재판은 그녀의 재능을 증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이유를 찾는 과정이었고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는 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실과 자신이 해야 할 일만이 존재했다. 새벽녘, 지영은 잠시 준비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터오르는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재판이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지혜로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이렇게 비장하고도 찬란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중앙지방법원 325호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준 백만장자의 사기 혐의 공판이 열리는 자리였다.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다. 법정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강준의 재무 기록과 자선재단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복잡한 자료들이 번개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지영은 낡은 옷차림으로 방청석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강준, 은 피고인석에 앉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과 그들의 변호인단은 준을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지나쳤다. 이수현, 리수윤 판사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냉철하고 빈틈없는 인물로 유명했지만 강준의 부모에게서 뇌물을 받고 있었다. 그는 지영을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여사님,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기는 법정입니다. 장난치는 곳이 아니에요. 어서 부모님께 돌아가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박진우팍 진우 검사는 젊고 유능했지만 자신의 승률에 집착하는 오만함과 재력 없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그는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다. 정지영 여사님, 이 사건은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늙은 노인에 불과합니다. 혹시 피고인 강준 씨의 동정심을 사려는 비열한 수작이라면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와 함께 그녀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진우 검사의 비웃음이 지영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지영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그녀의 은 목걸이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재무 기록과 자금 흐름 자료에서 희미한 빛의 잔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숫자 속에 숨겨진 결함이나 위조의 흔적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에만 보이는 진실의 표식기였다. 판사님, 그리고 검사님. 지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은 웅성거리던 법정을 침묵시켰다. 저는 검사님의 말씀에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우 검사는 어이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당장 앉으시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와 함께 그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법정 안의 다른 관계자들도 박진우 검사의 편을 들며 웅성거렸다. 저 노인이 감히 검사님께 대들어. 지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대형 스크린을 향해 천천히 들어올렸다. 빛이 스크린에 닿자 스크린은 마치 살아있는 듯이 꿈틀거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크린에는 강준이 운영하던 자선재단의 복잡한 자금 흐름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비자금 통로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피고인 강준 씨가 아닌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 체어만 캉이 자선재단의 기금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오른 복잡한 자금 흐름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강 회장은 강준 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재단의 돈을 빼돌렸고 이수연 판사님, 당신은 그 대가로 강 회장에게서 막대한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모든 증거를 보여줍니다. 스크린에는 강 회장이 자선재단의 기금을 횡령하는 생생한 영상과 함께 그가 이수연 판사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비자금 내역까지 투명하게 드러났다. 지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모든 범죄 행위, 그의 은밀한 협박, 그리고 이수연 판사와의 불법적인 거래 정황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데이터는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강 회장과 이수연 판사의 모든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전문 변호사의 변론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이수연 판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사기라고 당장 꺼라. 그러나 지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법정 벽면에 설치된 모든 전광판과 디지털 패널로 확장시켰다. 그러자 법정 전체가 지영이 투영하는 진실의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패널에는 강 회장과 이수연 판사의 음모가 담긴 데이터와 증거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강 회장이 자선재단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모습, 이수연 판사가 뇌물을 받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장면, 그리고 강준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은밀한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투영되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 회장과 이수연 판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법정 내 분위기는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모든 이들은 지영이 보여준 기적 같은 광경에 압도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함께 분노로 타올랐다. 말도 안 돼. 저 할머니가 진짜 천재 변호사였어. 강 회장하고 이 판사가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당장 체포해라. 강준 백만장자가 누명을 썼잖아. 진실이 밝혀졌어.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강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희미한 희망과 감사가 떠올랐다. 그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법정으로 들이닥쳤고 강 회장과 이수연 판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강준 또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법정에 메아리쳤다. 그들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다. 법정에서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정지영을 둘러싼 상황은 급변했다. 언론은 더 이상 그녀를 평범한 노인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대신 법정의 현자, 진실을 밝히는 노 교수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대중의 시선은 호기심과 함께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모든 관심은 동시에 지영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강준의 아버지이자 실제 횡령범인 강 회장 셰어만 캉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를 지영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이 채웠다. 그는 지영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저 늙은이는 뭔가 위험해. 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 강 회장은 자신의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지영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녀의 능력을 사기 또는 정신병으로 몰아갈 것을 지시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지영을 관심병 환자, 조작 전문가로 둔갑시키려 했다. 그의 소나귀에는 여전히 막강한 재력과 권력이 있었다. 이수연, 리수훈 판사는 지난 법정에서의 망신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는 지영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강 회장과 손을 잡고 지영을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법조계 내부에서 지영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그녀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지영의 집 주변에 부하들을 배치하여 그녀를 감시하고 위협하며 그녀의 병약한 할머니까지 협박했다. 여사님, 당신 따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당장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내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잃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지영을 공포에 질리게 했다.
이민주는 지영의 활약으로 누명을 벗을 희망을 보았지만 강 회장과 이 판사의 압력으로 인해 다시 절망에 빠졌다. 그는 지영에게 자신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포기하라고 설득했다. 지영 여사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들은 너무 강해요. 그냥 여기서 그만두시죠. 이민준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지영이 홀로 이 모든 압력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재판은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강 회장과 이 판사의 방해 공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은폐하고 증인들을 협박했다. 지영은 홀로 이 모든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의 주변은 온통 고독과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병약한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다. 지영의 마음은 더욱 지쳐갔다. 결국 대법원은 지영에게 궁극의 시험을 내렸다. 강 회장과 이수연 판사의 비리를 확실히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24시간 내에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은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것은 사실상 지영에게 내려진 마지막 통첩이었다. 24시간입니다. 정지영 여사님, 24시간 안에 강 회장과 이수연 판사의 모든 비리를 밝혀낼 증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허황된 망상으로 간주될 것이며 당신은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 관계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 최후 통첩이 지영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영은 침묵했다. 24시간 안에 강 회장과 이 판사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그들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숨겼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전화는 감청당했고 그녀의 집 주변에는 수상한 차량들이 배회했다. 그녀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주변은 온통 고독과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밤늦도록 낡은 수첩을 펼쳐들고 사건 관련 자료들을 분석했다. 그녀의 목에 걸리는 목걸이는 희미하게 빛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답답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지만 수첩이 없으니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녀는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녀는 문득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남겼던 말을 떠올렸다. 네 안에는 세상을 움직일 지혜가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진정으로 그 힘을 사용하려면 너만의 빛을 찾아야 한다. 빛이라니 대체 무슨 빛을 말하는 걸까? 수첩 없이도 그 빛을 찾을 수 있을까? 지영은 혼란스러웠다. 지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를 나섰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밤거리를 걷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 들어왔다. 그 카메라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눈처럼 도시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은 목걸이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CCTV 카메라들을 비추자 그녀의 눈에는 카메라 속에 기록된 미세한 데이터 흔적이 보였다. 그것은 강 회장과 이 판사의 은밀한 움직임, 그들의 차량 번호, 그리고 그들이 은밀히 접촉했던 인물들의 얼굴까지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실의 잔상이었다.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 시각적으로 과거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
지영은 그제야 빛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의 목걸이에서 나오는 빛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투영하는 빛이었다. 그녀는 그 빛을 통해 강 회장과 이 판사의 모든 음모를 폭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파손된 서류나 조작된 전산망이 아닌 눈앞에 펼쳐지는 시각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강 회장이 의도적으로 숨긴 비자금 흐름, 그의 다음 불법 사업 계획, 그리고 이 판사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단서들을 시각화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법률 모델과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도시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신의 분석을 현실에 투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법원 브리핑룸의 대형 스크린, 그리고 도시의 모든 전광판까지도 그녀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밤은 깊어졌고 지영은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브리핑이 열릴 대법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전장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유언, 그리고 그 안에 잠재된 특별한 능력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새벽녘, 지영은 낡은 옷차림으로 대법원 문을 열고 들어섰다. 대법원 관계자들과 강 회장, 그리고 이 판사의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지영을 향해 있었다. 이 판사의 눈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희미한 기대가 교차했다. 지영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그녀는 모든 편견 앞에서 진실의 빛을 밝혀내야만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대법원 브리핑룸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 회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시계탑의 시침이 전고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했다. 정지영 여사님, 이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과 이수연 판사의 비리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주장이 허황된 망상으로 간주될 것이며 모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가득했다. 이수연 판사 또한 흡족한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며 비웃었다. 숨막히는 순간 지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리는 목걸이가 희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단 중앙의 마이크를 잡았다. 강 회장님, 그리고 이수연 판사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저는 오늘 당신들의 모든 비리를 밝혀낼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수연 판사가 코웃음을 쳤다. 여전히 허황된 망상만 늘어놓는군. 증거 없는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앉으시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증거는 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눈에도 보일 것입니다. 지영은 단호하게 외쳤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리는 목걸이를 높이 들었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푸른빛이 브리핑룸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향했다. 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스크린에서 미세한 스파크가 튀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스크린 위의 복잡한 데이터와 강 회장의 재무기록 내부의 잔상들이 3D 홀로그램처럼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지영의 은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마치 살아있는 에너지처럼 숫자와 이미지들을 엮어냈고 지영의 목소리에 맞춰 그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었다.
지영은 스크린에 떠오른 복잡한 자금 흐름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강 회장님, 당신은 자선재단의 치명적인 자금 횡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판사와 공모하여 재단의 돈을 빼돌리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모든 증거를 보여줍니다. 스크린에는 강 회장이 자선재단의 기금을 횡령하는 생생한 영상과 함께 그가 이수연 판사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비자금 내역까지 투명하게 드러났다. 지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모든 범죄 행위, 그의 은밀한 협박, 그리고 이수연 판사와의 불법적인 거래 정황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데이터는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강 회장과 이수연 판사의 모든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전문 변호사의 변론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이수연 판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사기라고 당장 꺼라. 그러나 지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브리핑룸 벽면에 설치된 모든 전광판과 디지털 패널로 확장시켰다. 그러자 브리핑룸 전체가 지영이 투영하는 진실의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패널에는 강 회장과 이수연 판사의 음모가 담긴 데이터와 증거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강 회장이 자선재단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모습, 이수연 판사가 뇌물을 받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장면, 그리고 강준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은밀한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투영되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브리핑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 회장과 이수연 판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브리핑룸 내 분위기는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모든 이들은 지영이 보여준 기적 같은 광경에 압도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함께 분노로 타올랐다. 말도 안 돼. 저 평범한 노인이 진짜 천재 법률가였어. 강 회장하고 이 판사가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당장 체포해라. 강준 백만장자가 누명을 썼잖아. 진실이 밝혀졌어.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다. 강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희미한 희망과 감사가 떠올랐다. 그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브리핑룸으로 들이닥쳤고 강 회장과 이수연 판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강준 또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브리핑룸에 메아리 쳤다. 그들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다. 대법원 브리핑룸에서의 극적인 폭로 이후 정지영의 삶은 경랑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 강 회장과 그를 비호하던 이수연 판사는 모든 권력을 잃고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탐욕과 부패는 만천에 드러났고 자선재단은 다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 강 회장의 몰락은 지영의 빛나는 정의감과 대비되며 더욱 극적으로 비춰졌다. 지영을 처음부터 믿어주고 지지했던
강준 캉좋은 백만장자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침묵을 후회하며 이제는 지영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지영 여사님,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을 거야. 정말 고맙다. 그리고 나의 비겁함을 용서해다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지영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강준은 지영이 보여준 용기와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지영의 병약한 할머니는 이 모든 사건의 해결과 손녀의 활약 덕분에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는 지영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우리 딸이 남긴 지혜가 빛을 발하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녀의 품에는 준이 선물한 따뜻한 담요가 있었다. 지영은 학업을 마친 후 어머니의 유언대로 변호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준의 후원 아래 명문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률 지식을 더욱 깊이 있게 갈고 닦았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 즉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은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아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증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독보적인 재능을 가진 인물로 성장했다. 그녀의 변호는 기술적인 완벽함과 더불어 영혼을 울리는 감동을 선사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멀리서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목걸이를 집어들고 가만히 어루만졌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온기는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게 했다. 엄마, 제가 해냈습니다. 엄마가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언인 지혜만이 빛을 발한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의 능력을 오직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준 백만장자는 지영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지영이 변호사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지영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친구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직업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다. 지영아, 너의 변호는 이제 단순한 승패를 넘어섰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존재가 되고 있단다. 강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영은 미소 지었다. 강 회장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남겨주신 선물 덕분이고요. 저는 이제 제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요. 그녀의 목걸이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이자 그녀의 사명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것은 과거의 무지하고 불안했던 평온과는 달랐다. 모든 역경과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힘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진정한 평화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이나 편견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에 두 번째 봄 한 잔 한맛 이렇게 찬란하게 만개하고 있었다. 15년 후 정지영은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이나 은퇴한 교수라는 꼬리표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자 정의를 밝히는 빛으로 우뚝 섰다. 그녀는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대 기업과 권력의 부패를 파헤치는 데 주력했다. 그녀의 탁월한 법률 지식과 함께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이라는 특별한 능력은 그녀를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증거의 흔적을 꿰뚫어보고 복잡한 사건의 본질을 밝혀내며 수많은 난제를 해결했다. 그녀의 변호는 단순한 법률 공방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가치를 일깨우는 감동적인 무대가 되었다. 지영은 자신의 성공을 개인적인 영광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름을 딴 정의의 눈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그녀의 목걸이 속눈 문양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변론을 제공하고 젊은 법학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왔다. 그녀는 매년 국내외 유수 로스쿨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강단에 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이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젊은 인재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강연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영의 병약한 할머니는 여전히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다.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할머니는 정의의 눈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지영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지영의 멘토이자 든든한 조력자였던 강준 백만장자 또한 재단의 주요 후원자이자 자문위원으로서 지영의 비전을 함께 실현했다. 한때 지영과 강준을 괴롭혔던 강 회장과 이수연 판사는 그들의 죄과를 치르고 사회로 돌아왔지만 과거의 명예와 부는 모두 잃은 채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지영의 활약을 보며 진정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영은 특별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의 작은 동네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어릴 적 아르바이트를 하며 법률에 대한 꿈을 키웠던 곳이자 그녀의 어머니가 학생들을 가르쳤던 공부방이 있던 곳이기도 했다. 동네는 지영과 정의의 눈 재단의 후원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지혜로운 법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재개관하게 되었다. 그날은 정의의 눈 재단이 주최하는 지역 사회 법률 상담 및 교육의 날 행사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행사가 시작되고 지영은 연단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진심과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15년 전, 저는 이곳에서 저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내면에 숨겨진 지혜의 빛과 어머니의 유언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정의의 눈 재단은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모든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지역 주민들, 재단 후원자들, 그리고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지영은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준 주민들과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마지막 이미지 해질녘, 지영은 지혜로운 법의 공동체 옥상 정원에 홀로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리는 목걸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울과 눈 문양은 달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함이나 고독이 아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을 찾은 사람의 평온하고 확신에 찬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노교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존재였다.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듯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가 만들어낼 끝없이 펼쳐질 아름다운 두 번째 봄파리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평범한 노부인이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지혜를 발견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세상에 공정함과 희망을 선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이 우리 안에 잠재된 가장 큰 힘을 깨우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지영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세요. 정지영 변호사님께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지혜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번화가. 강남.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현란한 불빛 아래 낡고 초라한 옥탑방에 정지영, 중지용은 홀로 앉아 있었다. 40살의 그녀는 겉모습은 평범했고 낡은 면바지와 셔츠는 그녀를 시골에서 막 상경한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하고 평범한 아줌마로 여겨지곤 했다. 그녀의 작은 원룸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고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홀로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다. 밤늦도록 불밝힌 도시의 빌딩들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늘 어딘가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복잡한 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지녔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으로 비춰질 뿐이었다. 지영의 일상은 늘 고단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학의 명예교수이자 법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였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연금은 넉넉했지만 그녀는 그 돈을 개인적인 사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달 익명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 특히 법학 분야의 재능이 있지만 교육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주말이면 그녀는 작은 위장으로 신분을 숨긴 채 동네의 낡은 공부방을 찾아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다. 어느 날 그녀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의 손에는 동전 몇 개만이 들려 있었다. 지영은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두툼한 지폐를 건넸다. 노인은 그녀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눈물을 글썽였지만 지영은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선행은 늘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다.